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억제하고 적절하게 조정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참 잘해주었다는 생각이고요. 결국 국민 통합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국 돈하고 조직이죠. 돈하고 조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인데요. 다 상식적으로 알아듣는데 이상하게 정부 조직 만들고 꾸려가는 사람들은 그 상식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가끔 보면. 좋은 발표였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에 우리 안 교수께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계를 볼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저기서 보니까. 여하튼 우리 안 교수께서는 복지 정책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연구하고 또 실제 현실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국민 통합을 하는데 복지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봤습니까, 한 교수? 네. 아니면 잘 좀 설명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성문 교수를 큰 박수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예, 뜻깊은 자리에 발제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되도록 빨리 사실은 15분 뭐 20분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양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의 그 고민을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이라고 여기고 아주 빠르게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국민대통합위원회 같은 조직이 보다 그 실효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면서 가기 위해서는 아주 첨예한 그리고 아주 긴박한 어떤 과제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자본주의의 수정 전략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복지국가라든지 경제민주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집중할 때라는 면에서 오늘 제 얘기거리를 좀 가져왔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이 복지국가 복지와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특히 이제 그 우파 진영에서는 복지를 안 해도 될 것처럼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마어마한 필요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저는 우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 전략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전략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면에서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이슈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이 잘 안 되는, 제가 예전에는 이걸 설명을 굉장히 길게 했어야 되는데 알파고한테 이세돌이 진 다음에는 또 요즘 4차 산업 얘기가 많이 나온다면 제가 설명을 아주 짧게 해도 되더라고요. 나중에 로봇 AI가 전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복지는 무슨 복지냐, 이래서 각자 알아서 먹고 살아야지라고 얘기하는 그 중요한 전제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가 되어가는 4차 산업 시대 이미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서구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고 이것을 치유하는 유일한 기제가 복지국가였다. 그리고 좋은 종류의 복지국가였다. 모든 복지국가가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할 때 일자리를 가장 빨리 늘릴 수 있는, 정부에 의해서 늘릴 수 있는 일자리 섹터가 사회 서비스 분야입니다. 아이들 돌본다든지 노인들을 간병한다든지 장애인을 돌본다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채 5%가 안 되는, 고용 비중이 한 5%가 안 되는 상태인데 OECD 기준은 한 10%, 많이 하고 있는 북유럽 나라들은 20%까지 한다고 보면 지금 다른 나라의 성공한 전략으로서 사회 서비스 복지국가 전략을 택할 경우에 이미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쉽게 늘릴 수 있는 일자리가 수백만 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성 불평등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미덕은 공정한 경쟁,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노동시장은 가부장주의와 결합이 돼서 왜곡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일하고 여자들은
배우고도 일하지 못하는. 자,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왼쪽에 있는 그림은 대학 진학률입니다. 대한민국 대학 진학률 어마어마하게 높고요. 특히 여성들이 대학 진학을 더 많이 하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여성 고용률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웃긴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성에 대한 인적 자본 투자는 해놓고 여성 인력을 활용하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이 성장을 가로막는, 그러니까 양성 불평등과 경제 성장이 무슨 소리지, 무슨 관계지라고 많이들 보고 계시지만 사실상 어마어마한 관계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은 그런 면에서 복지국가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무지무지 작거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연령대별로 그 여성 고용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나라는 M자형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임신하고 출산하고 애 키우는 나이대에서 여성들이 모조리 노동시장에서 빠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고 나서 경력 단절로 이어지고 노동시장의 재진입이 불가능해지고 뭐 이런 상태에서 대졸 여성들까지도 대한민국 자본주의는 놓치고 가는 우를 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덕분에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여성들이, 특히 공부한 여성들은 출산을 보이콧하는 것을 넘어서서 결혼마저도 보이콧하고 있는 형국이죠. 이렇게 되고 나면 대한민국의 재생산,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불평등과 양극화. 예전에는 어떤 연구들은 불평등해야지 자본주의의 경쟁을 촉진한다, 뭐 이런 연구들이 있었는데, 선진국만 가지고 비교한 연구들을 보면, 이건 OECD 보고서 결과를 요약한 건데, 불평등하면 할수록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라도 평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등을 만들어내는 국가의 기제는 오로지 복지국가라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국가를 늘려야 되는데 어떤 복지를 늘려야 되냐? 복지국가의 확대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다른 전략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는 현금,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복지국가를 확대하는, 복지를 국민들에게 주는 방식이 크게 봐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회 서비스 방식으로 주는 겁니다. 똑같이 보육이 필요하다고 할 때 현금으로 보육해라라고 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사회 서비스 형태로 보육을 국가가, 정부가 만들어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전략이 기능적으로는 똑같은 기능적 등가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판이한 결과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 결과들을 좀 보면, 우리가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 저기 있는 그래프죠. 복지 지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경제적 성과가 떨어진다. 이걸 복지병, 유럽병이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현금 복지에만 해당되는 얘기다. 오히려 사회 서비스 방식으로 복지를 주게 될 경우에는 복지를 늘리면 늘릴수록 성과가 높아지는 것을 제가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그림은 서비스 복지를 늘렸을 경우, 작은 그림은 현금 복지를 늘렸을 경우. 실업은 낮을수록 좋죠. 서비스 복지를 늘리면 늘릴수록 실업률은 낮아지는 데 반해서 현금 복지를 늘리면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이게 근로동기 침해 현상, 뭐 이런 그 여가와 근로 선호에 관한 여러 이론들과도 관계가 있겠죠. 오른쪽 그림은. 자, 서비스를 늘리면 늘릴수록 고용률이 높아집니다. 특히나 여성 고용률을 확 높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성 불평등한 가부장적인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뭐 보이콧까지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사회 서비스 섹터의 여러 그 일자리를 늘리게 되면 여성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늘려지는 그 서비스 섹터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현금 복지라는 것은 가운데 나온 것처럼 현금 복지를 늘리면 늘릴수록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서비스 복지를 늘리면 늘릴수록 성장률이 올라간다라는 그 분석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생산함수의 기본적인 구성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 사회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고용, 노동 투입량을 늘리게 되면 생산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이게 국민 통합이 되려면 중산층이 커야 됩니다.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잘 밝혀진 거죠. 중산층이 큰 나라가 안정한 나라입니다. 제가 이 뒤에 숨은 거는 저 배를 가리려고 그런 건데, 사람은 중간이 크면 안 되지만 나라는 중간이 커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이 사회 서비스 방식으로 복지를 늘려간 전략에서 복지를 많이 하지 않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보다 어떻게 측정을 해도 중산층 비중이 어떨 경우에는 거의 배 가까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제대로 된 복지 전략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그 논리가 필요합니다만은 시간상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고부담 고복지로 가기는 힘든 나라인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복지가 작기도 하고 또 국민들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필요한 세금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거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보면 중부담 중복지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은 서비스 중심으로 현금 복지보다는 서비스 복지를 강화하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 좋은 전략이 마련된 이후에 이 전략을 도출하는 방식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야 되고, 그것으로서 어떠한 그 기구가 필요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소득 보장보다는 서비스 보장에 더 가까운, 다른 나라들이 해보지 못한 길을 대한민국이 한번 복지국가 면에서 가보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현금 복지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 우선으로 제공을 하고, 대부분의 큰 복지는 서비스 방식으로 줘서 고용도 창출하고 양성 불평등도 해소하고 불평등도 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부 홀로 제공하는 복지가 아니라 그 자본주의 4.0 시대의 민관 협력 기제를 통해서 착한 민간, 사회적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복지의 제공자로서 전달자로서 그 같이 포섭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전략이 있어도 여기에 이르는 합의를 위해서라도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대통합위원회, 그전에는 사회통합위원회,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지만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뭐 했나가 잘 기억에 남지 않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이슈들을 터치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다음 정부에서는 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위원회 하나를 띄워서 거기에 복지국가 자본주의 수정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기고 힘을 좀 실어주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보자면 사회적 합의가 없이 포퓰리즘 방식으로 선거 때, 우리나라가 지금 딱 그렇죠. 마구잡이식으로 지금 보시면 많은 주자들이 복지를 공약화하는 것이 전부 현금 복지입니다. 왜냐면 이게 현금이 더 통하거든요. 표를 얻는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략에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래서 선거 정치에서 합의의 정치로 가는 것이 수정자본주의 선도국, 모든 선도국들이 공유하는 특징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겠고, 또 하나는 그 노사정 플러스 알파의 그 이해관계 조정 기구로 올라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개혁의 정책이 요즘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정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익 대표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저는 대통합위원회 기능을 존치하면서 확대 강화할 때 예컨대 앞에 복지국가라는 거를 붙여서 여기 좀 집중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크게 봐서는 노사정위원회와 그 대통합의 기능을 발전적으로 통합해서 제대로 된 확실한 그 자본주의 수정 논의기구, 공론화 기구를 좀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연구소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무국을 둬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몇 가지 주어진 큰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게 하고, 적어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전체위원회가 반드시 개최되게 해서 그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해 봅니다. 저는
대통령 직속 아니 뭐 국가행정수반 직속 뭐 지금 대통령제 개헌이 안 됐으니까 전 대통령이 당연히 위원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직접 한 달에 2번 이런 회의를 주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대통령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참여하는 여러 가지 노사정 플러스 알파의 이익 대표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얘기를 진솔하게 하고 누가 복지를 부담하고 누구를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언제까지 하고 이런 것들을 착실히 논의하기만 해도 다음 정부 5년은 성공이 아닐까. 어쩌면 대한민국이 지금 비틀거리고 있는 것은 이런 그 숙성된 공론화 논의가 이 복지국가 관련해서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뭔가를 아주 급하게 도출하는 것보다는 논의, 공론화를 활성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백년지 대계가 완성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